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관악경제사회연구소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민규 소장이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로 원구성 법정 시한 일주일 넘겼습니다.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게 문제가 아니고 여야가 협상이 결렬됐음을 서로 선언했습니다. 먼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얘기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통합당은 20대 법사위를 가지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결국 동물국회로까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견제할 염치도 없습니다. 네, 밀고 당기기 여야가 계속해서 개원 이후에 원구성 협상을 두고 계속 갈등을 빚어왔는데 결론은 결국 그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인가요? 6시에 이제 민주당만 참여한 채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현재로선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남은 시간 동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합의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구성 협상이 지리하게 1, 2주간 끌었고요. 네. 지난주 박병석 의장이 2번의 본회의를 소집하고 월요일과 금요일, 특히 금요일 발언에선 오늘 반드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아침 양당 지도부의 발언을 수위를 보면 아주 강한 어조로 네. 극한 대립을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미쳐봐 오늘 안에 극한 합의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국민께 국회 개헌을 약속했던 박병석 의장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양쪽 다 만족하는 안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네. 의장님의 시간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선택을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박 소장께서는 누구에게 더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제가 조금 이따 장 소장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협상 과정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카드들 다 제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결과물이 11대 7, 즉 법사위는 지난 20대 국회의 문제의 가장 핵심이었던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가고 예결을 포함한 알짜 상임위를 미래통합당에 주는 그러한 협상안을 제안했고 예. 주호영 대표가 그거를 의총에서 부결당하는 그 순간 사실 이런 파국은 예측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당시 그걸 잘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됐던 책임이 좀 더 미래통합당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쪽에 좀 더 책임이 크다고 보시는지 마찬가지로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요, 여당이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했던 발언들을 생각해 보세요.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의회 독재하는 거다. 법사위원장 가져가면은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끼치려 하는 거다. 장악하려는 거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지 않으면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 변경이 있길래 이렇게 지금 법사위원장을 고집을 합니까? 여당의 역할은요, 양보하는 거예요. 야당에게 양보해가지고 야당이 자꾸 장애로 가거나 협상을 안 하려고 할 때 달래서 협상을 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당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177석의 수적인 힘을 갖고 야당을 협박을 한다. 이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의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여당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서 서로 목리를 부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가 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참 나쁘다. 그리고 통합당은 상당히 구차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요. 과거에 서로 여야가 바뀌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과거 했었던 얘기를 좀 되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은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가 네. 전석 다 상임위원장 선출해야 된다, 표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그 국회의장께서는 그래도 김태년 원내대표 안을 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어떤 상권분리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우리 장성철 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좀 더 양보해야 되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론하고 싶은 것은 이번 총선 결과 구성된 21대 국회 첫 협의 과정 속에서 지난 20대 가장 문제가 됐던 법사위원회의 어떤 관행적인 어떤 월권 행위를 정리하고자 하는 그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고 보고 있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도저히 그걸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재차 확인해 왔고 예. 그 부분을 절대 넘겨서지 못한 어떤 가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병 의장께서는 법사위 문제만큼은 어찌 보면 양쪽 다 합의하지 못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수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법사위를 표결 처리는 좀 워낙 갈등이 극한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그 이후에 국회는 다시 또 안할 운영돼야 거다.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비슷한 생각이시죠? 제가 뭐 맞지 않는 예측을 또 한번 해보면 예. 법사위원장은 오늘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고 경제랑 외교 통일 이 부분이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쪽 상임위 부분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기재위랑 외통위 같은 경우는 오늘 선출할 거 확실한데 네. 예결위원장을 오늘 선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아직 결심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추경을 심사하려면 예결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가안을 보면 11대 7 해서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에 주는 것으로 지금 민주당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장께서 어떤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실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으로 한 3, 4개 정도 경제 쪽하고 외교통일 3, 4개 정도의 상임위원장만 선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임위원장 18석 중에 18대 0이 될지 11대 7이 될지 그리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어떻게 결론 날지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또 예측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록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통합당은 지금 본회의 굉장히 반발하면서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법사위반은 절대 사수해야 한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인 상황인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1대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재헌국회 이래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협치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는 그 마음도 접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 여당의 강압적 국회 운영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상호 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박병석 의장이 어떤 상임위를 오늘 표결 처리할까라는 주제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 통합당 초선 의원들 움직임이 눈에 띄었던 경우에 네. 법사위원장은 좀 급하지 않으니까 선출을 미뤄달라. 대신에 뭐 예결위, 기재위, 외통위원장을 선출을 하는 건 이게 뭐 국민 민생과 직결된 문제니까 이해를 하겠다.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지금 북한 문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통일통상위원장은 빨리 뽑아야 된다라는 것도 통합당 초선 의원들의 생각인데 통합당 초선 의원들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당히 아주 자극적이고 강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총 때 삼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당신들 지금 법사위원장을 볼모로 해가지고 7개 상임위원장을 지금 딜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명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7개 받는다라는 것, 법사위원장을 포기를 하고 7개 알짜 상임위를 먹는다라는 이런 협상안을 하지 못하도록 중진 의원들이 결단해달라고 그 당시에 의총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삼선 의원들이 아니 법사위원장 안 가져오면은 우리들 상임위원장 안 맡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초선 의원들은 명분이냐 실리냐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런 명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옳다라고 대단히 강한 지금 대여투쟁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같이 초선 의원들이 이번만큼은 소신 발언을 하겠다라고 여야 모두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네. 통합당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네요. 민주당 당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후끈 그야말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서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아직까지 공식 출마는 안 한 상황인데 주변에서 이제 이낙연 의원이 출마를 해야 되네, 하지 말아야 되네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나가겠다라고 당대표 도전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이낙연, 김부겸 두 잠룡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분들은 당권에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내년 대선 경선을 관리하는 당 대표를 뽑고 문재인 정부 하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로서 기존에 홍영표, 우원식 그리고 조건부 출마를 얘기하신 송영길 의원이 준비하셨는데요. 네. 이번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로 인해서 대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전당대회 과열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이낙연 전 총리 또 김부겸 전 장관께서 출마를 선언하는 즉 대선 후보 간의 전당대회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과열 양상이 쭉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때 아픈 교훈이 있거든요. 저희가 당내 갈등으로 인해서 정권을 빼앗기는 아픈 교훈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물론 국회의원들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과열을 막는 큰 흐름이 생성돼서 민주당 내의 자정 기능이 일어나고 대선 후보가 참여한들 또 이낙연 대선론이 유지가 되든 꺾이든과 상관없이 전당대회 본연의 모습인 다음번 대선 경선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러한 원래의 논점으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컨벤션 효과만 얻게 되면 그게 이제 과열돼서 자칫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시네요. 정치가 이렇게 예측대로 되지도 않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당내 기저에는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인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각자의 욕심을 다 양보할 만한 준비가 일정 부분 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전당대회 앞두고 이낙연 의원한테 워낙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정면 돌파로 당내에 뭔가 세력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든지 뭔가 당내에서 이낙연 의원을 두고 지지 세력이 분화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뭔가 근거가 있는 얘기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모든 원칙을 들고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에 누구랑 친하다 안 친하다 친소 관계의 역사적 흐름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을 유지할지 아닐지 기반 있고 없고의 현재 시점의 의미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년도에 진행될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연장할 수 있는 후보가 필승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과연 대선을 어떤 이슈로 어떤 후보들 간의 구도로서 치르는 것이 확장성을 유지하고 미래 가치를 선도할 수 있는 경선이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 고민들이 당원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선이냐 아니냐 지지 기반이 있냐 없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 소장님, 그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당권 경쟁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대선 후보급의 분들이 당권을 향해서 지금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다 저기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통합당은 상당히 언론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정치인들이 언론의 관심 멀어지면은 이거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상당히 부러운 거고요. 우리 지금 박민규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됐어요. 차기 당권을 가져야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같은 마음이겠지만 내가 당권을 갖고 내가 대권 후보가 돼야 그 승리를 더 담보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이고요. 권력의 누수가 시작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은요, 레임덕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와요. 내부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래서 레임덕이 오거든요. 이것은 차기 대선이 이제 2020년 2년도 안 남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권력 투쟁이 아주 레임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그런 전망까지 해봅니다. 그렇다면 통합당 얘기를 자연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뭐 이름값에 있어서는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 몸집에 있어서는 체급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런데 이 그 체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치네 합치지 않네 장외에서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조급해요. 예. 대선 일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세석밖에 없고 지지율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한 점프대로 무엇을 활용해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면이 있고 인연이 있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기댈 수밖에 없죠. 김종인 위원장은 대선 후보 간별사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요. 네. 당연히 간별사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더 김종인 위원장에게 가는 그러한 구애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실제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한 발언들에 뭔가 맥을 같이 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기존의 대권 주자들에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들을 많이 풍겨서 김종인 위원장은 별로 안철수 대표의 그다지 관심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리 멋있고 돈 많은 남자라도 우리 예. 박 앵커님께 처음부터 막 좋아한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튕기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 결론적으로 네. 보면 뭐 외부에 있는 안철수든 아니면 내부에 있는 유승민, 홍준표 또 다른 분들이든 모두 모여서 이러한 이제 여당의 저러한 전당대회 아주 화끈한 예. 그런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여기서도 인재의 폭을 상당히 넓힐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안철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강경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는데 정치권에도 이 여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이것 좀 목이 좀 막혀서 죽겠다. 지금 북한의 지금 상황에 이 제재라는 게 그와 유사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가 7.4 남북 공동성명이나 네. 그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6.15 선언 이런 14선언 이런 등에 대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네. 비준 동의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의 참 협박적인 언사를 갖다가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또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냐 하는 것을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북한과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협조를 한다고 약속들을 했던 것 같던데 그 약속을 국제사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기네들의 내부적인 어려운 사정을 갖다가 돌파하기 위해서 대남의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 밤에 뉴스 속보를 접하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연락사무소 형체 없이 무너질 것이고 다음 조치는 군에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파국에 이를 것임을 경고했고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두고 정치권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민주당 관련된 얘기를 좀 이 속내를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그럴수록 문재인 정부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미국이 도와야 된다. 국회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빨리 비준해야 된다. 북한을 좀 달래려는 그런 목소리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1년의 북한 고위층의 발언을 보면 속이 상하죠. 아주 어쩔 땐 괘씸하기도 하고요. 정말 못난 동생 훈계할 수도 없고 아주 네.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은 다 똑같거든요. 북한도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및 대북 제재 장기화로 인해서 내부 어떤 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화풀이로 대한민국에 떠넘기지 않나 그런 관측을 해보는데요. 옛말에 비는 일단 우선 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북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 경우에는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남북관계 리드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지금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오늘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원내대표께서도 4.27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처럼 네. 저희 기조대로 대화 타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최상의 목표를 위해서 꾸준하게 나가야 될 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재로서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여건이 조성됐다기보다도요. 여건은 사실은 아닌데 네. 도리어 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형님의 마음으로서 북한의 그러한 약간 옹색한 이야기조차도 그냥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우리 길을 좀 가야 되는 그런 고난하고 힘들지만 우리 길을 유지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정부가 3년 동안 취해온 평화 프로세스가 역시나 실패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너무 저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금 집권 4년 차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의지만 밝힐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대통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평화 약속 되돌릴 수 없다. 네. 당연히 되돌리면 안 되죠. 평화 약속을 되돌릴 수 없을 그러한 성과물을 지금 내놔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성과물 안 내놨죠. 북한이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끝장 볼 때까지 보복하겠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끝장 볼 때까지 보복을 합니까? 북한이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고 방사포 쏴도 우리 가만히 있었어요. 무대응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보복을 합니까? 이런 저자세야말로 북한이 결국에는 옥류관의 주방장까지 나서 우리 대통령에게 조롱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대화 파트너로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평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19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셨을 때 연평도 해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북한 그 함정을 격침을 했어요. 밀어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첫 남북 그 정상들이 만나는 그런 네. 감격적인 일이 있었죠. 예. 연평도 해전 났을 때 우리가 그냥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 그러한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요? 혼낼 땐 혼내야 된다. 우리가 남북 평화 통일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의 방향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 수정의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박 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99년도 연평해전 이후에 우리의 어떤 단호한 대처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이어졌다라고 당선인은 관측하셨는데요. 저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북은 현재 경제 사정이 되게 안 좋아 보입니다. 네. 위기인 경우에 구속으로 모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때는 나름대로 김정일 체제가 공고화됐었고 본인의 어떤 중국의 개혁 개방을 따라서 자기 나라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남한과의 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그때의 단호한 대처는 일정 예. 부분 검토되다가도 무시됐지만 예. 지금은 코너에 몰린 북한 정부를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그 단호한 대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한반도 운전자 하겠다고 했잖아요. 한반도 중재자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북한에서 지금 경제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면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을 하든지 유엔을 설득을 하든지 그런 외교적인 협상력을 발휘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황 아닙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과연 이것이 집권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놓은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관악경제사회연구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